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되게 1위 자산운용거래소 미국의 블랙락이 현물 ETF를 하겠다고 SEC에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박연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달러를 약화시키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또 2위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을 준 사례인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들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잇따라 소송을 하루 차이 두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주로 지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 부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은 거래들이 있다. 이게 특히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증권을 거래하면서 이거는 내내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일단 SEC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제기했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증권이라고 했는데 과연 증권으로 봐야 되는지 왜 증권이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이런 가상자산 전체 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냐. 아니면 단지 미국에서의 현상으로만 봐야 되냐. 미래 가상자산 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아래와 같이 이 질문에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렇게 SEC가 또 규제를 대면은 굉장히 부정적이 돼버려요. 역시 말 그대로 가상자산은 허황된 거고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전반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SEC 논리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SEC가 내내가 증권을 거래하면서 승인을 안 받고 했다. 첫 번째 논리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은 SEC가 왜 이걸 증권이라고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째, 왜 증권이냐? SEC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거래소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스테이킹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자기 갖고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다 보관을 하고 그 보관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코인 투자자들이 자기 보유 코인을 거래소에다 예치를 해서 그에 대한 코인으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가를 받든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EC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그 증권이라고 규정한 데 있는. 근데 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라고 지금 지적한 게 바이낸스는 12개 코인이고요. 코인베이스는 15개입니다. 15개. 그래서 왜 그러냐? SEC가 말한 건 아래와 같은 그겁니다. 첫째, 돈을 투자한 것이다. 두 번째, 이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가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왜 돈을 넣냐?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다. 근데 왜 증권이냐? 여기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 때문에 돈을 투자했고 돈을 넣는데 이 수익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SEC가 해석하는 증권의 본질적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이라 하는 거는 한국도 자본시장법이 있거든요. 그게 증권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어떤 투자자들한테 운영자가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약속을 하는 증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다.
우리 주식이 증권이거든요. 왜 주식이 증권이냐면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주식이면 배당을 받거든요. 그게 현금,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그 기업에서 나중에 배당의 형식으로 나한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주식은 증권입니다. 채권, 증권입니다. 내가 그 채권을 투자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에 표시된 금리로 내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도 미래 현금으로 받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본질적인 법적인 함의에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넣는데 그 넣는 약속된 증서예요. 뭘 약속했냐?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주식은 배당, 채권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SEC가 말한 게 그 뜻이에요. 내내 코인이지만 결국 내 그 돈을 넣은 거는 내내 누가 운영하든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미래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법 위반이다. 지금 뭐 여기 솔라나도 있고 폴리곤도 다 있거든요. 지금 SEC가 말한 게 너네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이건 엄청난 투자 기회로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소송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바이낸스는 SEC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는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여기 창업자들 혹은 관계자들이 나와서 SEC가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바이낸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SEC와 장기가 우리는 계속 소통을 해왔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왜 이제 말하고 두 번째 규제는 만들지 않고 소송이란 형식만 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어떤 정식적인 규제는 안 만들고 소송으로만 제기하니까 이거는 SEC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의도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약칭이 CFTC입니다. 과거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또 소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측의 표명은 뭐냐면 결국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 아니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판사가 최종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에 말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에 대한 큰 산업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지에 대한 쟤네끼리 박앤파워 싸우면서 우리 바이낸스가 피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번에 판사가 SEC 소송에 대해서 기각해버리면 증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이 됩니다. 상품. 그러면 이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관할이 되면 박앤파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네끼리 싸우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이런 판사의 최종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거는 상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권법 위반이나 이러면 상장을 시키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상장시켜놓고 집에 와서 소송을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사례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규제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입법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이번 그 소송에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증권에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인사이트가 뭐냐면 앞으로 나머지는 다 증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증권으로 어쨌든 판사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코인들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리플과의 소송도 있었지만 규제 리스크가 커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빠진 근거가 지분증명받기. 우리가 POS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다 증권으로 지금 SEC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POW, 채굴 방식에 대한 이런 증명 방식은 증권으로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 장소에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근데 이번에 SEC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러 코인 다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3천만 대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 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이 가격들이 지금 2천만 대, 1,000만 대에 가면 안 되고 테라루나처럼 그 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미국이 뭐 상품 선물 거래를 소송하고 뭐 여기 증권거래 소송하고 아무리 난리 쳐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몇 천만 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미국의 통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번에도 또 뺐잖아요. 다시 한번 그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해주는, 격이 됐다. 첫 번째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세계 1위 자산운용거래소 미국의 블랙락이 현물 ETF를, 하겠다고 SEC에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많은 그 기관에서 비트코인 ETF 해물 거래를 하겠다고 신청을 냈는데 다 부결당했거든요. 근데 그 블랙락은 조금 다릅니다. 블랙락은 세계 1위 자산운용 사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SEC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물 ETF가 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ETF 운용하려면 실제는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고 또 현물을 사야 되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반감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점 비트코인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블랙락이 이 비트코인 ETF 현물 신청에 대해서 SEC가 동의해 주냐? 이거는 아까 그 소송 판결 결과처럼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재미있는 볼거리가 생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SEC와 그리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이런 잇따른 소송이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박앤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달러를 약화시키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지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들이대는 거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실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기회를 엄청 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회에 전통 금융업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게 과거에 놓쳤던 시장을 규제라는 명목하에 뺏어오는 거, 박앤파워를. 오히려 전통금융, 왜냐면 이번에 갠슬러 의장이 전통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월가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에, 이 전통금융업계한테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시장을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조치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거 봐야 돼요. 비트코인 해물 ETF가 지금 어떻게 되고 판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지금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렇게 다 증권으로 규정해버리면 이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행위가 비해를 어떻게 변하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을 떠나면 어디로 가죠?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 이런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홍콩입니다. 홍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융 허브에 엄청난 타격받았는데 싱가포르에 돈이 다 가버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을 앞으로 가상자산업의 세계 금융 허브로 지금 구축하려고 완화하고 있어요. 대신에 라이센스를 받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 받는 조건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바이낸스만 일단 미국에서 다 철수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래소가 하나 온다는 건 자금류, 인재류,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게 하고 인재가 들어오게 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국가의 금융 판도를 바꿔놓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기회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홍콩이 다시 한번 국제 금융 허브, 특히 미래 디지털 자산에서의 금융 허브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런 걸 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중앙은행들, 그 전통 금융에서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게 계기거든요. 종이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우리 손에 있는 이 법적 통화들이 가치를 잃어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반체제 출신 배경입니다. 이런 국면을 개선하고 만드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체제 출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못하게 하잖아요. 중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들이 필요하냐?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짐바브웨 이런 나라의 자국 법적 통화가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는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1전도 빌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돌아 안 가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통화를 발행하면 돼요. 뒤에 비트코인이 신용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자국 법정 통화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왜 달러가 아니냐? 과거는 다 달러 기반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왜? 수출 경쟁력도 없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 수 있는 돈이 달러 벌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국 통화는 신용이 없고. 그래서 뒤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폐행되는 법정 통화를 발행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자국 신용이 굉장히 약한 나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충돌이 앞으로는 큰 30년, 50년 흐름이에요. 그게 미국하고 중국이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화에서 돌아갔어요. 전 세계가 한국, 미국, 중국 다 서로가 자기 잘하는 물건을 무역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 윈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미중 갈등이 딱 빚어지면서 세계가 쪼개지고 있어요. 북미 하나의 공급망, 유럽 하나의 공급망, 또 아시아 하나의 공급망 이러면서 지금 이게 공급망이 쪼개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북한, 예를 들면 러시아, 예를 들면 이란 달러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날수록 비트코인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정학 갈등이 확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이 지정갈등 확대가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호흡하려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의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에 따라서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